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과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그에 따라 독일과 캐나다에서 상영관을 점점 확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온 사연입니다. 퇴직 후 무력해진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의 봄을 보고 온 후 40대처럼 정열적으로 변했다고 기뻐하며 글을 올린 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한인 2세 로스웰이라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아닙니다. 저 같은 한인 2세는 잘 모르는 한국의 역사 이야기였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아빠와 함께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날 이후 무기력한 아빠는 다시 40대처럼 활발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1975년에 캐나다로 이민 오신 이민 1세대이십니다. 그때는 캐나다 정부가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이민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새로운 이민법을 시행하면서 한국인들이 한 해 동안 거의 2만 명씩 이주할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인 사회도 급작스레 커졌답니다. 이곳에서는 부모님은 음식점을 하시며 꿈을 향해 달려오셨어요.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으셨으니 영어를 못했고 먹고는 살아야 하다 보니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한인이라면 세탁소 사장님이라고 할 만큼 세탁업, 음식점, 건강관리 분야의 일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때 한국인의 부지런함 때문에 캐나다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꼭두 새벽부터 문 열고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들을 현지인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매출이 한인 가게로 몰리다 보니 폭동도 몇 번 일어났어요. 저야 어려서 기억이 전혀 없지만 여튼 아빠의 캐나다 생활은 녹록지 않으셨어요. 아빠의 노고로 저처럼 한인 2세대들은 캐나다의 좋은 교육을 받고 컨설턴트나 의사, 변호사 등 좋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현재 젊은 한인들은 대학 졸업자가 대부분이고 연봉도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높아요. 1세대의 노력 덕분에 캐나다 사회에서도 한인들의 힘이 커지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정말 깊이 감사드려요. 음식점을 거의 연중 무휴로 하신 지 40년이 지나니 아빠는 체력도 다하고 근처에 멋진 인테리어와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한 식당들이 쭉쭉 들어서면서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결국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아빠의 캐나다 생활의 전부나 다름없던 가게를 폐업하니 한참을 힘들어 하셨답니다. 특히 한국 문화가 성공, 지상주의 치열한 경쟁, 경제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 체면 중시 등 급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아빠는 성공을 위해 캐나다까지 오신 경우니 더하셨겠죠.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침묵 속에서 고통을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를 오랫동안 이어와서 화병이라는 특이한 신드롬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주위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아빠의 퇴직은 가족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분명 가게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집에서 TV를 보는 아빠와 마주쳤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슬쩍 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 아빠가 좀 서먹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때가 나았습니다. 아빠가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고 삼시세끼를 집밥만 찾으시다 보니 나머지 가족들은 아주 괴로워졌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지 처음 사귀는 연인들처럼 매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귀가 시간 먹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아빠가 집안에 머무는 시간에 비례해서 가족 갈등의 강도는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엄마와 오빠, 저에게 잔소리만 잔뜩 늘어놓으셔서
가족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또 지나고 보니 차라리 그때도 괜찮은 거였습니다. 2단계가 지나니까 아빠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집에 계신 후 TV만 보십니다. 재취업을 안 하시더라도 취미 활동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종일 TV만 보고 잔소리 말고는 다른 대화는 거의 안 하세요. 아빠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딸이지만 여느 집의 딸 같이 못해서 말이라도 몇 마디 붙여보려고 해도 아빠와 제대로 대화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못난 아빠를 용서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엉엉 울기까지 했어요. 가슴이 미어주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 헌신을 다하신 강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기력진 아빠가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아빠가 저보고 혹시 영화 티켓은 어떻게 사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빠랑 자주 만나는 한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요즘 화제라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얘기가 나왔고 아빠를 제외하곤 그 영화를 다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 내용이 아빠가 한국에서 겪었던 격동의 시간을 정말 리얼하고 긴박하게 표현해서 아빠의 친구들이 그 영화를 2번, 3번 본다고 하셨어요. 대화에 낄 수 없었던 아빠는 그곳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셨고 한편으로는 영화가 궁금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적 열풍이 불면서 당연히 캐나다에서도 데이트를 쳤죠. 그때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저희 한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민 1세대인 부모님께는 잊고 지낸 한국의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 세대인 저희에겐 본국인 한국이 주류에게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순간을 선사했죠. 그리고 또 몇 년이 흐른 지금 한국 영화 서울의 봄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이 영화는 특히 1224때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 어른들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는 딸 노릇을 할 기회가 왔다 싶어 아빠 저도 그거 보고 싶었는데 저랑 같이 가요라고 말씀드렸고 아빠는 저희 제안에 크게 놀라시면서도 내심 좋으셨는지 네가 그래주면 나야 좋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아빠가 가족의 관심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와 생애 처음 부녀 데이트를 하러 나선 거죠. 밴쿠버의 CGV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서울의 봄은 예약이 꽉꽉 차 있어서 며칠 뒤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극장은 한국 영화의 흥행으로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러냐며 아빠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을 짜증으로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에게 영화관은 원래 한적한 곳인데 한국 영화가 인기가 너무 좋아서 캐나다 사람들이 죄다 한국 영화 보러 그러는 거라고 추켜 세워드렸더니 아빠는 그제서야 노여움이 풀리신 것 같아요. 캐나다에 오래 사셨지만 아빠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영화 포스터의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운명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인 한국의 군사 반란 당시를 그린 작품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 세력과 이에 맞서는 이들의 9시간 이야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12.12 사태에 대해 배워서 알고 있었고 이런 종류의 역사 영화는 이미 많이 상영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대응행은 한 건 없었던 걸로 알아요. 아빠와 팝콘과 콜라를 들고 착석해서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잘 만든 한국 영화이고 저 같은 한인 2세대에게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쉽지 않지만 천천히 다가가서 자리에 앉게 만들며 시종일관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 보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엇갈린 감정이 들었습니다. 폭력과 인간의 탐욕이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정치 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게 되면서 감정이 극에 달하더라고요. 위선적인 엘리트와 독재 정치의 혐오감까지 느꼈습니다. 아빠가 살고 있던 젊은 시절에 한국은 경제가 열악하고 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실패한 군사 정권이었다는 사실까지도요.
이민 1세대 한국인들이 저런 군부 사태를 겪고 캐나다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게다가 저 시절을 경험한 많은 한국인들이 민주화를 끝내 이룬 것에 경외감마저 들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심과 애국심의 근간을 이루는 배우들의 연기도 탁월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영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움켜쥔 손이 몇 번이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아빠는 영화를 보시는 내내 목이 메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종종 진짜 화가 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아빠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보았고 이렇게 가슴 뛰는 아빠를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 하는 미안함도 올라오더라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아빠는 화장실에 가셔서 한참 감정을 달래셔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신 아빠는 저를 두 팔로 안아주시면서 우리 딸 덕분에 아빠가 오늘 명작을 보았고 화가 나고 분노했지만 감정이 많이 정화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민주주의를 이룬 한국이 대단하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표현을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영화를 본 다음 날 우리 가족은 아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빠는 조금씩 집안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햇볕에 이불을 넣는가 하면 마당에 잡초를 뽑기도 했고요.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시기도 하고 오래되고 낡은 물건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지셨고 한인 신문도 다시 구독하셔서 보기 시작하셨어요. 폐업하시고 돈을 아껴야 한다며 신문을 끊으셨거든요. 그리고 항상 음식을 적게 드시던 아빠가 입맛이 도셨는지 밥을 맛있게 드시고 어떨 땐 반 공기 더 드시는 날도 있었어요. 친한 친구분이 미용실을 하시는데 거기서 염색도 하시고 늘 입던 후줄근한 티셔츠를 버리고 몇 년 전 선물로 사드렸던 젊은 분위기가 나는 티셔츠로 바꿔 입으셨습니다. 아빠는 활기찼고 스스로 50대로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니 아빠가 앞치마를 입고 부엌에 계시는 거였어요. 가족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서 와서 식사하자 하고 웃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아빠의 변화를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다정한 가장의 모습이었죠. 아빠는 40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식탁을 차려보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감사한 일, 행복한 일을 돈을 번다는 이유로 모두 잊고 살았다며 이젠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와 함께 서울의 봄을 보고 나니 그때의 많은 사람의 희생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 고마움을 잊고 산 것 같아 이래선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겠대요. 작은 부업을 찾아서 용돈도 벌고 저축도 해서 엄마와 함께 2년 뒤에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요즘 외모를 꾸미고 다니니 주위 분들 반응도 좋고 엄마도 좋아하는 것 같으니 청바지도 하나 선물해 달라고 하시는 거 있죠. 당신은 50대로 회춘했다고 하시지만 아빠가 요즘 하시는 모습을 보면 40대 전성기 때의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예요. 무력했던 모습은 일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아빠의 활력을 찾게 해준 서울의 봄이 대단해요. 왕관 씌워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눈물 반 웃음 반 섞은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들은 다 같이 TV 앞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달빛은 너무 따뜻했어요. 2년 뒤 오빠와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가자고 했어요. 왠지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 아빠는 더 젊게 사실 것 같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한국 민주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해주셨던 세대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덕분에 지금의 한류 문화까지 일으키는 큰 나라가 되어 후손이 덕을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한인 2세로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인들 다 성형해서 예쁜 거잖아. 맞아. 일본 사람들 눈이랑 턱 뾰족한 거 부러워해서 따라하는 사람들 많더라. 나 이번에 한국 여행 가는데 일본인의 아름다움을 한국에 보여주겠어.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한국인들의 외모 비하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하다는 듯이 웃고 있는 일본 여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배우를 꿈꾸고 있는 히키코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선전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분명 2020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꽤나 개방적인 정책으로 다양한 여행을 다닐 수 있었는데요. 저는 중학생 때 갔다 온 유럽 여행을 꿈꿨어요. 물론 관광 가이드가 다 해준 거지만 파리의 낭만적인 거리, 로마의 유서 깊은 유적지 바르셀로나의 활기찬 삶을 동경했죠. 미친 듯이 더럽긴 했어요. 하지만 유럽이라는 이유로 뭔가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그리고 저는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유럽에 가서 맛있는 것들을 먹고 예쁜 사진들을 찍어서 팔로워를 모아야 했어요. 23년이 되자마자 저는 다시 유럽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휴가 기간을 그냥 날릴 수는 없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일단 가자고 했지만 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더 어렸을 때도 갔었던 여행인데 왜 이제는 안 되는지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한국은 일본의 것들을 다 베끼는 나라잖아요. 일본의 GDP 성장을 보세요.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따라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나라에 굳이 놀러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본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경제 강국으로 비상하는 용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문화적 르네상스가 심지어 꽃을 피웠어요. 한국인들은 이걸 죄다 따라하잖아요. 저는 좀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딱 보면 뭐가 예쁜지를 알아요. SNS만 봐도 뭐가 유행하고 예쁜 건지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일본의 대단함을 한국에 보여주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단순히 고층 빌딩을 짓는데 그치지 않고 고대 예술, 문학 전통을 되살린 나라니까요. 저는 요코하마이에서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공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는 공부도 잘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무려 일본 도쿄 대학교를 입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입학 전에 여행을 가려고 할 뿐이고요. 저는 그래도 한국에 가는 김에 일본의 멋짐을 한국에 보여주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스타일과 일본의 대단함을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에 몸을 싣자 드디어 여행의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승무원들이 따뜻한 미소와 흠잡을 데 없는 프로페셔널함으로 저를 맞이하며 여행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저는 자부심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으로 내려오면서 창밖으로 드넓게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돈이 없고 시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비행기에서도 빛이 엄청나게 빛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구불구불한 강, 고요한 황해가 어우러진 풍경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이상함은 더 강해졌는데요. 요코하마의 공항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훨씬 크고 뭔가 많았어요. 심지어 저는 새벽에 도착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공항을 걷다 보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고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결 상태는 흠잡을 데 없었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관리되는 방식에서 편안한 질서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안내판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 길을 찾기가 쉬웠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저에게 안전은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였고 특히 그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조명이 밝고 깨끗하며 순찰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눈에 띄는 보안 요원들이 있었지만 눈에 거슬리지 않고 전문적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대에도 원활하게 운영되는 공항의 규모에 감탄하며 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밝고 환한 불빛으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편의점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익숙한 스낵과 음료의 모습에 이끌려 편의점에 들어섰고 새로운 나라에 온 것 같은 설렘이 더해졌습니다. 진열대를 훑어보며 독특한 상품들을 구경하던 중 특히 유용한 상품이 눈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심카드 진열대였습니다. 저는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일단 하루는 로밍을 하고 이후에는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유심카드를 편의점에서 판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심카드를 들고 카운터로 다가갔을 때 점원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유심을 뽑는 핀도 제품에 다 들어있었어요. 편의점 직원은 익숙한 듯이 유심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분 만에 현지 한국 번호가 부여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숙소로 가는 길을 탐색하고 가족에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해 보이지만 한국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처음으로 실제로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유심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저와 같은 여행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24시간 내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서울 한복판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다양한 의상에 압도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죠? 일본에서는 한 60%는 옷을 입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도 모두 제가 아는 브랜드를 입고 있었어요. 젊은 에너지가 느껴졌고 패션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오버사이즈 후드티와 세련된 스니커즈, 파스텔톤의 대담한 패턴의 개성을 더하는 액세서리 등 최신 트렌드를 뽐냈습니다.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스타일은 좀 더 세련되고 하이패션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럭셔리 브랜드와 한국 디자이너의 맞춤 제작이 어우러져 우아하고 세련된 룩이 탄생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패션 잡지를 보는 것 같았고 매번 새로운 스타일과 트렌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는 캠퍼스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옷을 입은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옷이 초라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요. 한국 강아지가 일본 사람들보다 옷을 잘 입는 것 같았어요. 일본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옛날에 유럽 여행에 간 게시글을 올렸을 때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다들 한국이라고 말하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다들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죠. 저는 롯데월드타워에 서서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123층을 올려다봤습니다. 현대 건축의 경이로움인 이 건물은 구름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도 도쿄의 타워만큼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이 열리자 전망대로 향하는 문이 열렸고 저는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서울이 광활하고 복잡한 테트리스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산들이 지평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서울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라인은 단순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의 독창성과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한 한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황금빛 노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반짝이며 스카이라인이 눈부신 빛과 색채의 향연으로 변했습니다. 낮과 밤이 어우러져 서울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의 정수를 담아낸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건 일본과 같이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일본의 GDP와 한국의 GDP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국내 총생산 자체는 일본이 훨씬 더 높지만
이걸 인구수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할 건데 제가 너무 멍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고 일본의 좋은 점만 계속해서 알려줬어요. 저는 모범생으로서 그 공부들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요. 도쿄의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가혹한 삶의 현실과 격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분주한 상업이 있는 도쿄는 번영의 거품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존재하는 빈곤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일본의 작은 마을들은 저는 도시 생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풍경을 가지고 있어요. 집들은 허름했고 당연하게 여겼던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아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과 고단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맨발에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주변의 가난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보통 가난한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한 거 아세요? 편견이 아니라 이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중산층이 발달한 나라인 거고요. 이 경험은 제 관점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 같은 도시는 일본 경제 기적의 상징이지만 일본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빈곤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서울을 보면서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길거리나 시장에서는 일본 사람들만큼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또 제가 놀란 점은 도시의 청결함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도시의 청결함이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붐비고 북적이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란과 난잡함을 예상하고 명동의 번화한 시장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노점상들은 자신의 공간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공공장소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본인 것 같았어요. 서울 시내의 여러 공원과 공공장소를 방문하면서 감탄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공원은 청결에 대한 공동체의 존중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였습니다. 많은 방문객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고 모두가 아름다운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원이었으면 대소변이 가득했을 거예요. 공공시설에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볼 일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당장 자기의 욕구가 중요하니까 아무데나 볼일을 보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말인 것 같다고요. 저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건 어플 사용이었어요. 일본에 살면서 저는 인터넷 사용의 제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디지털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현지 소셜미디어와 콘텐츠 플랫폼에 의존했는데 이 플랫폼은 견고하긴 했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일본을 떠나는 순간 새로운 디지털 영역에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의 와이파이에 열심히 연결하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처음 열었을 때 저는 생생한 이미지와 해외에 사는 친구들의 이야기, 전 세계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콘텐츠에 홍수 놀랐습니다. 유튜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 곳곳에 음악, 다큐멘터리, 브이로그, 교육 콘텐츠 등 끝없이 쏟아지는 동영상을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압도적이면서 동시에 흥미진진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콘텐츠를 탐색하며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있는지, 얼마나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감탄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한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의견, 예술을 자유롭게 공유했습니다. 정보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한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고 제가 흥미를 느낄 줄 몰랐던 주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새롭게 찾은 디지털 자유는 제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고 전 세계의 친구 및 가족과 더 많이 소통하고 다양한 관점과 문화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저에게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일본을 떠나 이러한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자유가 개인의 성장과 학습 국경을 초월한 관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압된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제가 억압된 환경에서 자랐구나를 또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 가수들이 일본 가수들을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유튜브를 자유롭게 보니까 다 날짜상으로 일본 가수들이 따라한 거더라고요. 유튜브로 신나게 K-팝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일본 연예인들과의 차이를 알았어요. 머리색이 엄청나게 다양했어요. 금발뿐만이 아니라 보라색, 분홍색, 초록색까지도 있었어요. 이러한 유명인들의 다양한 헤어 컬러는 단순한 패션을 넘어 개성과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으로서 저는 너무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헤어 컬러가 자연스러운 스펙트럼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대담한 실험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모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과 한국 대중문화에서 미의 기준을 탐구하고 재정의하는데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병원 안역이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의사와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인지 세계 지도를 꺼내서 한국의 위치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뒤 이 환자는 독일의 대형 병원을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여성 덴버입니다. 한평생 독일에서 살았지만 우연한 기회로 현재는 한국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만 해도 어느덧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노란 머리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모국인 독일을 사랑하고 독일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제게는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저였고 집안에 부유함이 있기에 그걸 믿고 살았어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니 부모님의 재산은 모두 제 것이라고 믿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그러셨죠.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제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지금이라도 재산을 물려받고 싶거든 뭐든 해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저러실까 싶었습니다. 개념 없고 철없이 살기는 했지만 부모님께 반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던 제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처음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했고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았죠. 하루는 어머니께서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하셨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뒤늦게 받아보니 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며 빨리 병원 응급실로 오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급히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급히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가보니 아버지께서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머니께 상황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어그러지면서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셨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결국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독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었죠. 독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회보장번호가 나오고 카드를 받아요. 이는 병원에서 결제를 할 때 먼저 이 카드와 함께 지불을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등록된 계좌로 일정 비율의 금액이 다시 입금됩니다. 아마 이건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일 거예요. 이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치의를 설정한 후 진료를 통해 치료를 마치거나 주치의 소견을 받은 후 진료를 해야 해요. 전문의도 섹터 1과 섹터 2로 나뉘는데 2군의 전문의들은 보험 이외의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보통 더 고비용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안도를 했죠. 물론 진료별로 보장 비율은 모두 달라요. 여기까지만 보면 독일의 의료 시스템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의사들은 진료만 보고 처방만 해줄 뿐이지. 주사 같은 경우 보통 약국에서 사다가 간호사를 따로 집으로 불러요. 즉 가정을 방문해서 전문적으로 주사를 놓는 간호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역시 비용을 지불하긴 하지만 추후 의료보험으로 환급은 가능해요. 그러나 결국 의사들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벼운 질환이라면 걱정이 덜하겠지만 아버지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했기에 걱정이 많았어요. 평소 독일 의료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이곳에서 치료하지 못해 아버지께 문제라도 생기면 그건 제가 참을 수 없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을 겨우 삼켜내며 기다리길 반복했죠. 결국 아버지의 뇌 문제는 독일에서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그냥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원치는 않았죠. 많은 검색을 하고 알아보던 중 예전에 인터넷으로 만난 한국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무작정 그 친구에게 메일을 보낸 후 소통을 했어요. 현재 아버지의 상태를 말하고 과연 한국에서는 답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한국인 친구의 지인이 의사라서 한국에 가지 않고 아버지의 상태를 넘겨주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죠. 그쪽에서 온 대답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였고 한국으로 하루빨리 넘어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대로 아버지를 보내야 하는 줄 알고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께 보여드린 모습이 고작 철없는 그런 모습들 뿐이라 꼭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아버지가 예전의 건강을 되찾으셔야 했고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건강만 되찾아 주신다면 제가 뭐든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급하게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고 저희 가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가면서 걱정도 많았어요. 막상 갔는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쩌지 싶기도 했고 정말 완치가 가능한 건지 아버지에게 어떠한 후유증도 없는 건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땅을 제대로 밟기도 전에 저희 가족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죠. 아버지께서 컨디션이 좋지도 않으셨고 비행을 오래 해서 더욱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병원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인지 호텔에 온 줄 알았죠. 독일과는 다르게 노후된 느낌이 아니었어요. 청결하고 깔끔한 느낌이라 첫인상부터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인상이었던 한국의 병원에 아버지를 맡기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믿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검사를 일사천리로 모두 진행한 후 신속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상태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말이죠. 그걸 듣고 있는데 참 신기했어요. 고작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일주일 정도 걸리면 정말 빨리 해결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 놀랄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 병원 침대 위쪽에는 간호사 호출 버튼이 있었죠.
이건 언제든 간호사 호출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누르라고 하셨어요. 호출벨이 참 편리했습니다. 급하게 호출을 해야 할 때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벨만 누르면 간호사가 찾아오거든요. 심지어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하셨죠. 한국 간호사들은 정말 똑똑한 건지 다양한 언어 소통도 가능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독일 병원에 왔고 한국어밖에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통이 불가했겠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덕분에 소통 부재 없이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고 만족스러웠는데 이것 말고도 장점은 더욱 많았어요. 한국 병원은 밥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소액을 추가하면 보호자 밥도 따로 나와서 굳이 비싼 돈 주고 매끼니를 사 먹지 않아도 괜찮았죠. 병원밥은 영양사가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식단을 짠 거라 건강에 정말 좋은 식단입니다.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었어요. 한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밥이 저희 가족 입맛에는 딱 알맞아서 맛있게 즐겼습니다. 물론 식사를 즐길 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국 병원의 시스템에 감탄할 수 있었죠. 한국 병원은 시스템 자체가 탄탄해서 그런지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 강했어요. 뒤로 밀리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운영 방식 자체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의 수술과 치료는 한국에 도착한 후 바로 진행이 되었죠. 그렇다 보니 상황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어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아버지의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은 이유 없이 환자를 오래 입원시키지 않았죠. 최소한의 회복이 된다면 바로 퇴원 조치를 시킵니다. 어쩌면 매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병원 비용으로 환자에게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솔직히 의료 시스템도 너무 좋고 병원에서 지내는 내내 호텔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지내서 병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혹여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오면 어쩌지 고민이 깊었어요. 그러나 독일과는 또 다른 한국의 의료 문화를 접하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체계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많은 이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선 한국 의료진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원래 한국인 자체가 성격이 매우 빠르기로 유명한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이들의 빠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겁니다. 워낙 빠른 것을 선호하다 보니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미루거나 천천히 보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그거였죠. 빠름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을 갖춘 의료진들을 보고 있으면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매우 서두르고 성급한 듯 보이지만 그들은 정확했습니다. 원래 무슨 일을 할 때 자꾸만 서두르고 성급하게 하면 사람인지라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서두르고 빠름을 선호하지만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특히나 의료진들의 실수는 본인들끼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속 정확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한국보다 독일이 더욱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의료 체계를 비교해보니 독일은 엉망이었죠. 엉망 그 자체인 독일과는 다르게 한국은 최고 수준이라 독일에서 보고 배우길 바랐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한국 의료진 덕분에 회복을 빨리 하셨고 문제없이 현지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만약 제가 독일 의료진의 말만 듣고 그 당시에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지금, 즉 어떻게 되셨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한국인 친구를 떠올리지 않았더라면 제 아버지는 현재 제 옆에 안 계시겠죠. 독일에서는 치료가 불가하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충분히 치료를 하고 아버지께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시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신기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로 인해 겪어본 한국 병원 생활에 신기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한국은 참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었죠. 한국 병원에서 사실상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한국에 온 것도 처음이었고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화도 모르기에 서로를 보며 아버지의 경과를 보며 병원에 앉아 있고 숙소에 가서 번갈아가며 쉬는 것 말고 없었죠. 그런 저희 가족에게 같은 병실을 쓰는 한국인들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신기하게도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자꾸만 뭔가 먹고 싶고 군것질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건지 한국 사람들은 과일을 사와서 작은 칼로 깎아 먹기도 하고 빵과 과자 등을 쟁여두고 먹었죠. 저희 가족은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편의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통 뭘 먹으면 좋은지, 뭐가 어떤 맛인지를 다 알려줬습니다. 저희 가족은 뭘 잘 몰랐기에 병원밥만 주구장창 먹었는데 컵라면을 곁들여 먹으면 맛이 더 훌륭해지는 것을 뒤늦게 알았죠. 그 뒤로 컵라면을 아주 종류별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1인실이나 2인실처럼 특실이 아닌 다인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보호자 간이 침대가 조금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를 해야 하니 그 침대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지 알려주셨죠. 꽤나 딱딱한 보호자 간이 침대에 이불을 미리 깔아두면 더 푹신하게 잘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따로 베개나 이불을 가지고 올 곳이 없어서 난감했는데 이건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한국인이 아예 빌려주셨습니다. 이불과 베개가 없으면 자는 것도 힘들고 온몸이 뻐근하고 힘들 거라면서 쓰라고 하셨죠. 또 하나 신기했던 것은 병실을 함께 쓰는 사람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입니다. 치킨이나 피자와 같은 음식을 함께 의논해서 시켜 먹더라고요.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병원밥이지만 다른 자극적인 맛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저희들끼리 3-3-5 돈을 모아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뭔가 다 같이 먹으니 소풍을 온 듯 재밌고 더 맛이 좋았어요. 그리고 완쾌를 하여 퇴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진심을 다해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응원을 해줍니다. 그런 문화가 너무나 신기했죠.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퇴원하실 때 눈물까지 보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셨고 저희 어머니와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병상 생활을 하는 내내 함께해서 그런지 정이 꽤 많이 들었죠. 꼭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매일 주소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퇴원 축하를 해주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안고 독일로 돌아갔지만 저희 가족은 신기하게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았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기로 결심을 했어요. 현재 그런 이유로 한국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보다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현재 저의 벌이와 직장에도 만족해요. 처음에 너무 무작정 한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지만 이제는 한국으로 가서 자리를 잡기를 잘했다고 해주세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한국은 제게 잊을 수 없고 너무나 고마운 그런 나라입니다. 만약 치료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꼭 한국에도 가보시길 바라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기대해도 좋습니다. 건강한 아버지로 제 곁에 남게 해준 것에 참 감사함을 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잘 살려고 해요. 제 꿈이 이뤄지길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